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속속들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시장에서의 평가, 시장이라기보다는 지금 전반적인 평가 자체는 굉장히 우려했는데 우려했던 것보다는 나았다. 뭐 이런 평가인 것 같고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많이들 접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요. 뭐 외신에서나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이제 정상회담 몇 시간 전에 올렸던 트럼프 네. 대통령의 SNS 글 때문에 이제 네. 회담에 대한 다소 우려가 컸습니다만 막상 진행되는 그 회담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았죠. 네네네. 나쁘지 않았고 지켜보는 중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한미 간의 얘기보다도 무슨 뭐 북한 얘기, 우크라이나 얘기, 뭐 가자 지구 얘기 이런 등등의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금 더 듣고 싶었던 얘기들보다는 네. 딴 쪽에 많은 시간이 할애된 거 예. 이런 느낌도 좀 들긴 들었고요. 그래요. 이제 아마 미국 쪽, 우리 쪽 할 것 없이 조금씩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겠나. 그것들을 이제 확인해가면서 가야 되겠는데, 우리 또 시장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금요일하고 월요일하고 또 미국장이 왜 이렇게 또 분위기가 하루 만에 달라졌지? 온도차가 확연하게 느껴지죠. 확연하게 좀 예. 달라지는 뭐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루두루 또 한번 거시적인 측면에 펀더멘털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오늘. 네, 오늘 NH 네. 금융연구소 조용무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조사님. 네. 어떻게 지금 앞으로 하나하나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조금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우리 정부 발표도 있을 것이고 뭐 언론도 후속 보도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 한미 정상회담 조금 이렇게 많은 과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시기는. 지금 네. 화면을 보니까 제 이름 아래 한미 정상회담 변수 없이 종료라고 나오는데 제 생각을 정확히 반영한 그 표현 같지는 않고요. 예. 저는 돌발 상황이 없이 종료돼서 정말 다행이었다. 하지만 한 달 전쯤 출연했을 때 네. 미국과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아직도 여전히 생각보다 결정된 것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변수는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네. 변수는 많이 있다. 다만 이제 돌발 상황 없이 종료된 게 네. 다행이다. 뭐 그래도 좀 눈에 띄는 돌발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정식 회담 전에 트럼프가 SNS에 올려서 좀 여러분들 한 긴장하게 2시간 40분 했었던 전에 올렸었죠. 그것하고 그리고 한국 안에 있는 미군 기지를 우리가 빌려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게 해달라 이런 임대 것들. 말고. 네,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좀 돌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이 또는 이런 이슈가 제기되면 어쩌지 하고 좀 걱정했었던 것이 우리가 수출이 중요한 국가인데 미국이 중국과 이렇게 견제하면서 서로 싸우는 와중에 네. 한국은 너 어느 편 들래라고 하는 그러한 압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거나 또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외교 안보 국방 차원에서 미군의 그 중요성이 큰데 뭐 미군의 규모라던가 네. 또는 역할 조정과 관련된 부분이 제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 어쨌든 아직까지 발표된 바로는 그리고 뭐 경제와 관련을 해서는 미군의 한국 주둔과 관련된 방위비 분담금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었는데 적어도 구체적으로 그 숫자라던가 그와 관련된 논쟁이 표면화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다행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장면이 바로 불과 얼마 전에 지난 18일이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와서 정작 마음에 들어 하면서 이렇게 맞았던 그 위치에 그 장면 그리고 그 카메라 앵글입니다. 그죠? 네, 그런 상황이고 아마 그 SNS 글이 올라오면서 조금 이제 다들 긴장했던 거는 그 지난 봄에 있었던 젤렌스키와의 1차 회담에서의 그 파국 2월 달에 또, 있었던. 네, 그리고 남아공 대통령과의 저런 자리에서도 또 모든 이렇게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돌발적인 어떤 남아공 내부의 문제 제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보니까 이번에 싶었는데 어쨌거나 저 분위기는 좋았고 뭐 사실 뭐 조 박사님이나 저희나 할 것 없이 디테일한 내용 특히 또 비공개로 이어진 그런 데서 무슨 얘기가 있었으면 또 막전 막후에 어떤 게 있었는지는 다 알기는 어려운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무역 합의 됐다는 거는 애초에 그 SNS에 쫙 올렸던 3,500달러 투자할 거야. 내가 뭐 선택하는 쪽으로 그리고 뭐 1,000억 달러 에너지 구매할 거야. 뭐 등등. 우리는 무관세야. 뭐 했던 그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네요. 그 사실 네. 다행이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네. 새로운 게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네. 이전에 이루어졌던 한국과의 그 협상을 뭐 그대로 할 거야라고 했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 하지만 한 달 전쯤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보셨거나 또는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야기들 하시는 것보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보다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결정되거나 확정된 것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령 네, 네. 뭐 미국이 우리에게 제시한 15% 정도의 전반적인 관세율 그리고 한 4,500억 달러 정도의 총액으로 따지면 그 정도 되는 예. 우리의 대미 투자 규모 예. 이 정도만이 결정이 된 것이지 사실은 통상적인 과거 한미 FTA라던가 그 이후에 있었던 통상적인 국가 간의 무역 협정 당시와 매우 다른 것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화 작업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겁니다.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를 실제로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세부 내용이 중요하다. 특히 품목별 관세라던가 또는 원산지 규정의 적용 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러한 현상들이 실제로 지금 표면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아하. 가령 이런 거죠. 품목별 관세로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한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50% 관세율을 적용했던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예. 거죠. 하지만 제가 출연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한국에서 보내는 냉장고와 세탁기에도 철강 관세 50% 적용할 거야라고 하는 건 새롭게 확인된 거죠.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그 뭐 혼란이라던가 걱정이 많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상황이 지금 끝난 거냐? 저희가 이제 협상이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건 전적으로 저는 여전히 미국과 트럼프의 생각과 발언에 달려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난번 출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만의 관세 협상이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어차피 관세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니까 미국 안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경쟁도 해야 되고 한국에서만 물건을 만드는 게 네. 아니지 않습니까? 뭐 멕시코에서도 만들고 캐나다에서도 만들고 중국의 관세율은 30%지만 확정이 아니죠. 11월 10일까지 관세 전쟁이 유예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만약에 중국의 관세율이 생각보다 낮아져도 문제고요. 경쟁 측면에서는 생각보다 높아져도 중국 안에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우리로서는 또 문제입니다. 중요한 생산 기지인 멕시코 역시도 현재 관세율은 25%지만 멕시코는 여전히 협상을 벌이고 있죠. 이것도 확정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일 수출 품목인 반도체 관세율 아직도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뭐 타결됐다라는 표현은 저는 적절치 않고 일단락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오늘 새로운 이슈가 돌발적으로 제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다행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네. 그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또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는 또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박사님도 지적하셨다시피 거의 모든 관세 협상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하나도 결정된 건 없는 것 같고. 문서화 과정을 거쳐야 되죠. 네. 그래서 그 좀 우스꽝스러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일본도 15% 관세율이라고 알고 있었다가 문서화 작업을 거치면서 갑자기 15%가 아니라 15%포인트 상승이라고 문서화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미국과 FTA가 없어서 많은 품목에서 2.5% 관세 내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최종 관세율은 15%가 아니라 17.5%가 되는 상황이었던 네. 거죠. 그랬죠. 일본에서 난리가 나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막 비행기 타고 가시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서화로 15%로 되긴 했지만 우리라고 그런 일이 없을 것이냐 저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그래요. 그 방위비와 관련해서 사실 이번에 특별하게 구체로 나온 건 아닙니다만 그 주한 미군 기지에 대해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땅의 소유권을
인정해달라. 요거는 어떤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 분석하기로는 이제 향후 이제 협상을 위한 전략이다, 트럼프 측의 전략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요. 네. 제가 전문성이 없는 부분은 모른다라고 말씀드리는 예. 게 예. 예, 보다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난조 박사님의 저런 솔직함이 늘 그거였는데 좋았는데. 그렇죠. 경제적인 것 쪽으로 저희가 맞춰봐야겠죠. 이 부분은 누구도 아마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정부 측의 미국도 그렇고 뭘 그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못하는 게 아마 그 문서 작업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말이죠. 그 서로 약간 불분명한 가운데에 어영부영 가고 있는 거고 지금 불분명하고 또 나왔습니다. 그때 15일 날 알래스카에서 푸틴 대통령 머리 위로 B2 한번 날리는 그 회담 있고 사흘 후에 젤렌스키하고 EU 정상들 불러서 훈시하는 사진 찍고 했던 그랬는데도 지금 어제 또 결국 그 얘기 나왔네요. 그때 했던 말이 2주 내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푸틴하고 젤렌스키 회담이 있고 그 다음에 내까지 참석하는 이거 근데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의 골이 너무 깊네 이러면서 잘 될지 모르겠다는겁니다. 그러니 툭툭 벌려놓고 던져는 놨는데 하나 끝까지 매듭되지는 건 없는 것 같고 어제 기자들도 물었잖아요. 하마스 어떻게 돼가느냐고. 이스라엘 하마스 뭐 전쟁 뭐 끝난 것처럼 얘기합니다만 이제 이란 부분만 조금 조용합니다만 너무 그러네요. 대충 덮고 가는 느낌? 그래도 사실 조금 전에 질문 주셨는데 제가 너무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뭐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네. 부분은 조금 예,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네. 분위기상 조금 나을 것 같아서. 네. 뭐 말씀하신 외교, 안보, 정치 이 분야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네. 때문에 더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을 말씀을 정말 믿을 만한 분을 잘 찾아서 그분의 솔직한 비유를 참고하시는 것을 항상 예전 출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역시도 그렇게 하니까 네. 그렇게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오늘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 건 아니지만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서 제가 하면서 조금 주목했던 부분을 네네. 하나 말씀을 네. 드려도 도움이 되실 네. 것 같아서 마스카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쉽빌딩 조선업이 양국 간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관심사고 업종입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스쳐 지나가듯이 말을 했지만 한국 배를 살 거야. 근데 미국 안에서 만들어야 돼. 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1,500억 달러 규모로 발표된 양국 간의 조선업 관련 펀드 규모를 저희가 감안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규모는 한국 안에서 조선소를 더 만들고 그 조선소에서 미군 함정, 군한 함정의 수리나 유지 보수를 돕는 MRO 정도로는 나올 수 없는 규모인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미국 내 조선소의 신규 건설이라던가 대규모 확장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규모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생산이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트럼프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한국 배를 사줄 텐데 미국 안에서 만들어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또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정리가 됩니까? 3,500억 달러의 어떤 대미 투자를 요구하는데 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돈이라고 봐야 됩니까? 우리 기업들이 각출을 해야 됩니까? 정부에서 만들어야 되는 돈일까요? 그 성격이 불분명해가지고 저 역시도 궁금해요. 그러시죠? 예. 예. 그러니까 앞서 제가 생각보다 결정된 게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것의 대표적인 네, 그래요. 사례입니다. 근데 사실 숫자 규모라고 하는 건 저는 사실은 만들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금액 규모가 직접적인 대출이 될 수도 있고 지분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보증이 될 수도 있고 저는 형태는 다양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가 되든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투자가 미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도 매우 상당한 규모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안의 신규 조선소 건설 같은 것을 우리나라 기업이 하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나라 금융기관들, 우리나라 공적 금융기관들, 우리나라의 공적인 보증기관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파이낸싱 능력이 미국에 쓰인다라고 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선 한 달 전 출연 때에도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매크로적인 이 영향은 뭐냐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부진하고 네. 그 주된 영향이 수출보다는 민간 내수 소비 쪽, 특히 투자와 관련된 부분 쪽에 부진의 영향이 큰데 그리고 예전 출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수출이 잘 되는 가운데서도 왜 이렇게 내수가 안 좋으냐라고 하는 그 주된 원인이 그 중간 전달 경로에 해당되는 뭐 건설 투자라던가 또는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에 수출의 온기가 내수, 소비, 자영업자들의 매출과 같은 부분으로 전해지지 않으면서 온기가 전달되지 않는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숫자 규모 총액은 발표가 되었으니 그 내용이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분 투자일까, 아니면은 대출을 활용한 투자일까, 또는 단순한 공적 보증 제공 형태일까라고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저희가 앞으로 살펴야 되는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대출이 되었건 직접 투자가 되었건 간에 문제는 그 돈이 달러라는 얘기입니다. 뭐 한국 돈을 갖다가 뭐 받아서 투자를 하고 받아준다면은 대출이라고 받아준다면은 우리도 뭐 찍으면 되는데요. 문제는 달러고 달러는 우리가 찍을 수는 없는 돈이니까 뭔가 기업들이 벌어들여서 쟁여놓은 달러든지 아니면 정한되면 우리 외환보유고라도 털어야 되는 그런 식으로까지도 생각이 치달을 수가 있고요. 뭐 일본에다가 5,500억 달러, 유로 EU에다가 6,500억 달러, 한국에다 3,500억 달러 이런 식이라면은 박사님 저는 제 일감으로 야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뭐 위크 달러네 위클 달러네 하면서 약 달러가 미국에 좋아라고 하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전부 다 달러가 다 미국 가야 되는데 있는 달러 없는 달러 딸딸 긁어서 미국 보내야 되는 판인데 달러가 약해질 수 있겠습니까? 환율과 관련된 질문이신데 네. 사실 환율은 저보다 소장님이 더 전문가시라. 근데 그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예. 매크로를 보는 네. 제가 생각하는 뷰는 저는 사실 환율과 관련해서는 트럼프의 발언을 100% 고지고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래요. 네. 그리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하겠다라고 하는 건 잘 보면 좋은 것만 골라서 취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사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완화시키거나 해소시키려면 달러와 가치가 떨어지는 게 좋죠. 하지만 반면에 달러 가치가 너무 떨어지면 미국 소비자들이 또는 미국의 수입업자가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거나 사섰을 때 가격이 올라가니까는 물가 상승 압력입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물가 상승을 안 바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달러와 강세가 더 유리합니다. 정말로 트럼프가 말처럼 달러와 약세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달러와 결제 시스템과 별도의 결제 시스템 또는 달러와 패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너네 그렇게 하면 내가 강하게 페널티나 제재를 가할 거라고 하는 액션을 왜 취하겠습니까? 결국은 저는 달러와 약세 후 좋은 점도 취하면서 달러와 강세 후 효과도 누리고 달러와 패권도 유지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 물 좋고 정자 좋고 뭐 그런 네, 식으로. 네.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거고요. 네네. 뭐 저의 개인적인 해석은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한다. 예, 그래서 저는 뭐 달러와 약세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럼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잭슨홀 심포지엄 요 얘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롬 펄 연준 의장의 발언을 이제 시장에 내놓기로는 생각보다는 매파적이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은 전혀 새로운 게 없었고요. 아 역시 새로운 게 그리고, 없었고, 예. 할 법한 이야기를 그냥 했다. 네네. 그런데 지금도 자막에 나오지만 뭐 비둘기파적 또는 금리 인하 신호, 뭐 기대감 이런 표현들을 많이 네, 저는 맞아요. 보셨을 네, 거라고 네. 봅니다. 저는 역시 그동안에 계속 출연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서간다라고 봅니다. 그랬을까요?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 나와서 나는 앞으로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러기 예, 어렵습니다. 예. 반면에 9월에는 인하할 거야 라고 강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어렵죠. 네. 인하를 할 수도 있어. 고려하고 있어. 정도는
중앙은행장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매우 전형적인 중앙은행 수장의 화법입니다. 네. 그냥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하지만 금리 인하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금융시장에서는 아, 금리 인하 신호 나왔네. 이와 관련된 멘트가 나왔네라고 해석을 하고 계신 그렇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올해 안에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긴 할 텐데 네. 뭐 기대들 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큰 폭으로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뭐 여전히 올해 남은 기간 두세 차례 정도의 추가 금리 인하, 0.5%에서 0.75%포인트 정도의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를 어떻게 보시는 건데요? 미국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아, 역시 한 달 전과 똑같습니다. 네. 뭐 지난해부터 말씀드렸던 네. 뷰의 유지인데요. 뭐 올해 상반기를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를 지나가겠지만 이미 이제는 지났죠. 여름이니까. 지났지만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걸로 보고 있지 않았고요. 예. 지금도 침체에 빠진 걸로 보고 있지 않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난 2, 3년간 좋았던 것처럼 미국 경제가 계속 좋기는 어렵다. 그래서 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트럼프가 하고 있는 관세, 그와 관련된 수출이나 수업에서 일종의 터뷸런스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영향을 받았던 상황. 그래서 실제보다 지난해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은 더 안 좋게 나왔고 네. 올해 1분기에는 더 좋게 나왔고 2분기에는 그게 다소 해소되어져 가는 과정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올해 2분기 발표된 미국의 전분기 대비 연율 경제 성장률이 3%로 나왔죠. 나쁘지 않죠. 네. 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럼 이제 미국 경제 괜찮은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역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숫자를 자세히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네. 전분기 대비 연율 3%의 경제 성장률은 정확하게 1년 전인 지난해 2분기의 미국 경제 성장률과 똑같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2분기 3% 경제 성장률 나왔을 때 미국 경제의 개인 소비 지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죠. 미국의 네. GDP에서 70%가 소비니까 네. 개인 소비 지출의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2.8%였는데 똑같은 3% 성장률이 나온 올해 2분기 개인 소비 지출의 전분기 대비 연율 증가율은 그 절반이 1.4%입니다. 한마디로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는 지금 둔화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보다 올해 미국 경제는 꽤 둔화될 거다. 하지만 침체는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세 전쟁의 충격의 여파를 지나가기는 어렵고 제가 최근에 정책 당국의 이런 회의에 참석을 하면 가장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관세 전쟁 시작했는데 관세 부과가 시작됐는데 왜 이렇게 생각보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안 올라가지? 라고 하는 질문들입니다. 네. 그러한 질문을 계속해서 제가 지금 받고 있는데요. 예. 저의 해석은 아직까지 가시화되고 표면화되고 그것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뿐이지 그 영향을 피해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관세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그 시기가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물가입니다. 일단은 올해 상반기는 수출과 수입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관세가 부과될 테니까 네. 미국의 수입 업체들이나 애플과 같은 기업들도 예. 관세를 두드려 맞기 전에 빨리 실어 와야 될 거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미국 경제 성장률의 터뷸런스로 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심한 업앤다운을 가져왔지만 이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나갔죠. 예. 뭐 그러한 뭐 일종의 상황들이 지나가고 이제는 미국 경제의 체력이 차츰 나타나야 되는 상황인데 네.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관세를 부과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우리든 일본이든 15% 관세 내야 되고 뭐 미국 입장에서 관세 수입은 늘겠지만 관세가 부과된 상태로 수입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인플레 압력으로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것은 저는 앞으로 저희가 지켜보고 확인해 봐야 되는 여전한 변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물가인데 이제 공급하고 수요 측면에서도 형성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임금 상승세가 둔화된다라거나 아니면 고용 시장이 좀 둔화되면은 또 수요가 또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것이 미국의 물가가 급등하는 것을 완화시켜주는 요인으로는 작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입 물가를 중심으로 또는 그렇게 들어온 수입품이 생산 측면에 서플라이 체인에서 영향을 미치면서 생산자 물가를 중심으로 생산 측면에 서플라이 측면에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것이 사실은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좀 길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진행자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제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무엇이 가장 영향을 받을 것 같으냐라는 질문을 주셨잖아요. 네. 그때도 제가 물가라고 예, 말씀을 맞아요. 드렸습니다. 예. 그때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트럼프의 3대 정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첫 번째는 방금 저희가 얘기한 관세, 네. 두 번째는 감세, 네. 세 번째가 이민 통제 강화라고 말씀을 네. 드렸었고 공교롭게도 이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정책의 3대 키워드가 모두 다 물가 상승 압력을 가리킨다. 관세를 부과해서 수입품 물가가 올라도 인플레, 네. 감세를 해줘서 총수요 압력이 늘어나도 인플레, 그리고 미국 안에 있던 불법 입국자들을 쫓아내거나 불법 입국자들의 유입을 차단해서 미국 안에서 노동력이 귀해지거나 부족해져서 임금 상승 압력이 생겨도 인플레. 그렇다 보니 저는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가장 중요할 걸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사실은 직전 질문이지만 왜 이렇게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미적거릴까요? 그때도 제가 지난해 말씀을 드렸죠. 미 연준도 이것을 걱정하실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침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들면서 금리 인하를 생각보다 기대보다 빨리 많이 안 할 것 같다고 전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제 뷰가 안 바뀌었다. 그냥 제 예상이 실현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질문 주신 인플레 압력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네. 말씀드렸던 노동시장 측면의 변화. 예. 지금 미국의 노동시장 지표를 보면은요.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업률은 생각보다 안 올라요. 예. 그렇죠? 임금 상승률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어떨 때 나타나는 현상인가요? 노동 공급이 줄거나 노동력을 구하기 어려울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불법 입국자들이 잡혀가는 것을 우려해서 이민 단속국에 잡혀가는 것을 우려해서 노동시장으로 나오지 않을 때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노동 공급이 주니까 일하는 사람이 부족할 때 실업률이 잘 올라가지 않고요. 그래도 사람을 마음에는 안 드는 노동력이라도 사서 써야 되니까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저는 지금 미국의 노동시장의 지표들이 이러한 상황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말씀드렸던 트럼프 정책 키워드의 세 번째, 이러한 노동시장 또는 불법 입국자 차단과 같은 요인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인플레 압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지난해보다 안 좋은 것은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 압력을 완화시켜주는 요인이지만 똑같습니다. 예. 관세, 감세, 이민 통제 강화 이러한 요인들이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인플레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지 않아야 되고 미 네. 연준도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분기마다 한 번씩 발표해주는 미 연준 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조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명칭은 프로젝션 머티리얼. 우리나라에서는 네네. 그 자료 안에 있는 점도표만이 뉴스에서 인용이 되지만 그 서베이 조사 결과 안에서 발표되고 있는 미 연준 이사들이 예상하는 앞으로의 미국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치. 그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더라고 예상하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보면 금리 인하가 시작됐던 지난해 9월, 지난해 12월, 올해 3월, 6월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물가 상승 예상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하는 점을 주목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0.38% 하락 예상되고요. 3,198포인트로 나타납니다. 코스닥도 역시 0.3% 내림세 예상되고 지금 호가에서는 794로 집계가 되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0.8%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79,9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하이닉스가 1%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가 262,500원. LG 에너지솔루션 1% 하락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호가는 102만 원이죠. 삼성전자 우선주도 소폭 하락 예상되고요. 현대차가 0.6%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89만 5천 원. HD현대중공업 오늘 1%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가 49만 2천 원. KB금융 1% 하락 예상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호가는 64,300원으로 2.4% 하락 예상되고 있는 분위기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최근에 이틀 연속 반등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은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43만 6,500원이고요. 에코프로 BM 소폭 내림세가 예상되고 에코프로는 보합권 예상됩니다. 호가는 55,300원. 펩트론도 역시 보합권 예상되네요. 31만 5천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파마리서치가 1.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70만 3천원이고요. 삼천당제약이 소폭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8만 4,700원. 레인보로보틱스 오늘 1% 하락 예상됩니다. 어제장에서 로봇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었고 레인보로보틱스가 10% 급등을 했었는데요. 오늘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걸로 보여지는 호가 분위기고요. 리가캠바이오, HLB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ABL바이오가 지금 호가는 87,100원으로 오늘 내림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개장까지 한 5분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양시장이 지금 소폭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또 뭐 장중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호가는 호가일 뿐이고 요즘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예. 예. 모처럼 그냥 뭐 야간 지수 선물 흐름 정도로 갖다가 동시효과에서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아니 근데 저 조영무 박사님 이거 한번 좀 공부 좀 시켜 주십시오. 아까 미국 경제 성장률 1분기에 마이너스 0.5, 2분기에는 플러스 3.0 그 그래프에서 보면은 연율 기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1분기 당시에는 보니까 그 당시 경제 상황으로 봐서는 결국 2025년에 마이너스 0.5% 성장할 것 같다 하는 계산이 나온 거고 2분기 가서 보니까 아니네 2025년에는 3% 정도는 성장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 지표를 연율 기준이라는 게 1분기는 마이너스 0.5, 2분기는 3 이게 지금 질문 주신 건 전분기 대비 연율 개념에 대한 네네네 질문이신 예. 것 같아서 소장님께서 사실 지금 맞게 설명을 해주신 건데 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사실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경제 뉴스를 볼 때 가장 많이 접하시는 숫자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경제 성장률의 개념은 사실은 GDP라고 하는 숫자의 증가율이죠. GDP는 Gross Domestic Product,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적 에어리어 안에서 이루어진 경제 활동을 소비든 투자든 수출이든 모두 다 깡그리 더해서 나오는 어떤 숫자죠.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해 한국의 GDP가 100조 원이었다가 올해 105조 원이면 5% 늘었잖아요. 5% 그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5%죠. 네. 그런데 경제 성장률은 앞서 말씀드린 정의처럼 특정 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방금 들은 예는 연간 경제 성장률이고 네. 만약에 분기 경제 성장률을 저희가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하죠. 올해 1분기에 한국의 GDP가 10조 원이었는데 이건 그냥 예입니다. 근데 만약에 올해 2분기에 GDP가 11조 원이라고 한다면 10에서 11 됐으니까 사실은 1%? 10%. 10%. 예, 네. 10%죠. 예, 10%. 그러면은 분기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경제 성장률이 말씀하신 것처럼 10%인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것을 연율 환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이러한 정도의 경제 성장세가 단지 한 분기가 아니라 4개 분기 연속으로 1년 동안 유지된다고 한다면 도대체 경제 성장률이 어느 만큼 나오는 거야.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경제 성장률을 4승을 해야, 4제곱을 해야 네. 정확한 연율 성장률이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4제곱을 할 자신은 없고요. 네. 그냥 얼추 여기에 곱하기 4를 하면 연율 환산 경제 성장률과 유사하게 나옵니다. 10% 곱하기 0.1 곱하기 또 0.1 곱하기 0.1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직전 분기 대비 이번 분기에 전분기 대비 경제 성장률이 10%가 나왔는데 이것을 연율 환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러한 성장세가 1년 동안 유지된다고 한다면 1년 동안 거의 한 40% 가까이 성장하는 아주 높은 성장세가 이번 분기에 나타났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헷갈리시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개념처럼 네. 전분기 대비 경제 성장률이 1년 동안 지속된다라고 하는 상황을 상정한 전분기 대비 연율, 애니얼라이즈한 성장률로서 공식적인 통계 당국이 성장률을 수치를 발표를 합니다. 네. 네. 그 수치가 앞서 제가 언급했던 3% 이러한 숫자인 것이고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GDP와 경제 성장률을 집계해서 발표하는 한국은행은 이러한 숫자가 아니라 단순히 전분기 대비 한 분기 동안 어느 만큼 성장했느냐, 전분기 대비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 수치는 좀 구분해서 보시는 게 미국하고,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항상 연율 기준이라고 네. 표시가 붙고 그리고 우리는 전분기 전분기 대비 대비 또는 경제 전년 성장률. 대비.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금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 0.9%로 전망한 거는 아까 기초적인 예를 드셨던 것처럼 1년 전 대비 GDP 규모가 0.9%만 성장한다. 이렇게 예상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연간으로. 맞습니다. 애초에 1.8% 아니었습니까? 이게 0.9%면 거의 반토막이고 지금 이렇게 집계된 제작진에서 집계한 그걸 보면은 뭐 KDI, IMF, ADB, OECD 하나만 1.0%구나. 한국은행까지 이게 1이 안 나오네요. 성장률이 전망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진짜 옛날 고도 경제 성장 이러면서 자랐던 저희들 입장에서는 0. 몇 %대 성장이라는 건 참 생소합니다, 이거. 이 정도면은 원래 제 원칙이 다른 쪽의 경제 전망 수치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는 거라서. 근데 뭐 네. 어차피 제 생각을 말씀드리러 네. 나온 거기 때문에 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작년에 제가 출연했을 때 작년 11월 기준으로 한국은행의 마지막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지금은 많이 낮아졌지만 당시 1.9%였습니다. 네. 작년 11월에 2025년 전망이 네, 한은에서 1.9였습니다. 근데 그 지금 우리나라 그 경제 성장률 얘기를 좀 개장하고 조금 더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8월 26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락 마감했고 특히 이제 중소형주 위주 쪽에서 물량들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측면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는 양상이고요. 이 가운데 우리나라도 한미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이제 미국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이 있었고 추후적으로 계속해서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오늘 양시장 좀 출발 지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3% 떨어집니다. 3,199, 코스닥은 0.5% 하락합니다. 793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7% 떨어집니다. 79,9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보합이고 LG 에너지솔루션이 0.5% 하락하네요. 378,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102,500원, 삼성전자 우선주 58,000원. 현대차가 0.4% 하락합니다. 221,000원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 떨어지네요. 894,000원. HD 현대중공업 1.8% 상승합니다. 495,500원이고 KB금융, 기아 모두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좀 물량들이 나옵니다. 1% 떨어집니다. 432,0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도 0.3% 내림세고 파마리서치 보합이고요. 펩트론이 1.7% 떨어집니다. 309,000원. 삼천당제약도 0.5%가량 하락합니다. 183,100원이고요. 레인보로보틱스 어제 급등한 만큼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284,500원. 리가캠바이오도 145,300원. HLB, ABL바이오 다 떨어집니다. 자, 오늘 어제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에서 좀 빠르게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하고 강관, 스틸파이프 업체 쪽이에요. 특히나 이제 강관 쪽 같은 경우는 하이스틸이 18%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410원 선이고요. 넥스틸도 11% 급등합니다. 그리고 휴스틸 5% 강세, 태아제강 4.3%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지금 보시다시피 강관, 스틸파이프 업체들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좀 전에 보셨다시피 이제 조선주들 흐름도 좋아요. 조선주 내에서는 대한주선이 3.5% 상승 중이고 삼성중공업, HJ중공업 오름세가 이어집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음보로 지금 바뀐 종목들이 많다라는 점은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가운데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좋습니다. 트롭틱스가 3% 이상 올라갑니다. 31,550원이고요. YC캠도 1.58% 상승 중이고 캠트로닉스도 현재 1.6% 상승으로 23,675원 선, 그리고 SKC가 3.7% 강세입니다. 103,600원이고요. JNTC PI가 지금 1% 안팎으로 올라갑니다. 삼성전기가 1.6% 상승합니다. 162,200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 좋고
엔터테인먼트 카지노 관련주도 좋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SM이 지금 3.68% 상승 중이고요. 아센디오가 8% 강세 2,520원, 그리고 하이브도 1.5% 상승 중이고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모두 2% 이상 올라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FNC 엔터도 1% 이상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YG 플러스도 2.5%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카지노 쪽에서는 지금 파라다이스가 1.4% 올라가고요. 토비스 소폭 오름세고 강원랜드는 보합권이고 코텍이 0.4% 상승 중이고요. 롯데관광개발이 3.5%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GKL도 소폭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935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39억 원, 29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개인이 135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125억 원, 6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입니다. 오늘 6원 30전 상승하네요. 1,391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보니까 업종 종목 순환매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확실하게. 조선주도 다 오르는 게 아니네요. 그 와중에 보니까. 음봉으로 전환된 종목들도 많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국내 시장은 이제 조영무 박사님하고 정치타임 끝나고 나서 이제 네. 화문에서 우리 또 김태성 본부장이 막 확 또 한번 그렇죠. 짚어주겠죠. 네, 예. 그거 하고. 앞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예. 전망 이 얘기를 이제 저희가 해야 돼요. 아, 브리핑 해주시는 걸 열심히 듣다가 하던 이야기를 잊어버리셨는데. 원래는 다른 기관에서 제시한 전망치 얘기 안 지금 하시고 아까 해주신다고 네, 하셨고 네, 맞습니다. 작년 네, 11월 달에 맞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다른 쪽들이 좀 높아 보였고, 예. 근데 뭐 제가 생각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 해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성장률 전망에 하단을 열어놔야 될 것 예, 같다는 맞아. 그때 하단을 그러셨어요. 열어놔야 예. 하단을 열어놔야 될 것 같다고 예. 말씀을 드렸고 무슨 연전의장처럼 말씀하시네요. 몇 번 이렇게 머리를 굴려야 알아듣는. 안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그렇게 또 완곡하게 네. 하셨구나. 네. 뭐 이제 벌써 여름 아닙니까? 네. 그리고 올해 뭐 남은 기간이 실제로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제는 올해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전망이라고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네. 지금 화면에 그래프로 나타나는 것처럼 뭐 정부도 많이 낮췄고 그리고 이제 뭐 0.8에서 1.0 사이에서 모여 있는데 아예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수렴을 했고 예, 저 정도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실제로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정도에서. 네. 네. 그나마 마이너스까지 역성장 내다보는 데는 없으니까 그나마. 조금 더 그냥 경제 성장 수치만 말씀드리고 끝나는 네. 게 아니라 조금 더 예. 지금 상황에 대한 해석을 말씀을 드리면 네. 지난해 봤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최근까지 확인된 경제 지표들로만 놓고 보면 우려했던 것보다 수출은 조금 선전이고요. 특히 그래요? 반도체 네, 중심으로. 생각보다는. 근데 네. 저는 뭐 반도체 업황은 업종 예, 전문가 예. 아니니까 어차피 잘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근데 수출은 생각보다 다소 선전.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이 건설 투자와 민간 소비입니다. 네. 특히 그렇죠. 건설 투자고요.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두 차례의 추경이 이루어졌는데 두 차례의 추경으로 높아지는 효과는 애초에 뭐 한 0.1에서 0.2%포인트 정도로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렇다고 올해 성장률을 그걸 감안해서 또 많이 올리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맨 먼저 말씀드렸던 아직도 미국의 관세 전쟁이 우리나라의 수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확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 예, 지금 그래프의 하단에 나오고 있는 뭐 그러한 숫자들이 예,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와중에 그러면은 우리가 맨날 그것만 합니다만 연준 합니다만 우리 지금 금통위가 다가오는 금요일 아닙니까? 예, 금요일인데 지금 우리 2.5잖아요. 기준금리. 네, 미국 아직 안 내려서 상당 기준으로 4.5, 우리 2.5. 뭐 한 200bp 차이가 나는 와중에 얼추 그래요. 뭐 조 박사님도 그렇고 우리 저 모닝벨에 또
인기 스타이신 김대호 박사님도 그렇고 잭슨홀에 대한 어떤 해석, 시장이 좀 다소 과했던 거 아니냐. 뭐 저도 어제 무슨 뭐 공매도 효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보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옆에서 해설이나 하고 말아야 되는 겁니다. 시장에 있다가는 맨날 틀려요. 그 똑같은 그 연설을 가지고 시장은 막 들어 올리는데 저기서 들어 올릴 이유가 뭐가 있지? 파월이 뭐라 했길래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옆에서 해설만 하고 시장이 이상해 이러고 말아야 되지. 그것은 뛰다가는 이제 막 그냥 실려 나갈 것 같은데 어쨌거나 비슷한 시각이라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되면은 성장률로 보나 성장률 아까 뭐 얼추 3%라는데 우리는 지금 1%가 채 안 되고 그러면 이 금리가 맞네요. 미국보다 한참 낮은 게. 여기서 더 낮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느니. 뷰를 유지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렇게 뷰가 안 바뀌었을 때는 안 나와야 맞는데 나와서 예전에 보던 뷰를 그대로 유지하고 네. 있다고 그래도 예전에 못 말씀드리는 보신 분들 계시니까. 아, 네. 예. 그 지난해부터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생각보다 금리를 많이 못 낮출 것 맞아요. 같다라는 예. 뷰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예. 특히 8월 금통위가 임박했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저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참여하고 있는 일종의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폴이라고 하죠. 네. 그 결과에서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동결 예상하는 응답들이 높게 나오고 있는 걸로 제가 사실은 봤고요. 뭐 이런 겁니다. 지난해 뭐 미국이 생각보다 빨리 금리를 많이 못 낮출 것 같지만 한국은 그것보다도 더 많이 못 낮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고 맞아요. 예.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기에는 한국은행이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 가계 부채 그리고 주택 가격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커다란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 이렇게 미국이든 한국이든 기대들 하시는 것보다 지난해 가을 금리 인하는 시작은 됐지만 빨리 많이 못 낮출 걸로 예상했었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부진한 경기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에 있어서 무게 중심이 통화 정책에서 재정 정책으로 옮겨온 걸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재정 정책을 어떻게 하는가, 특히 얼마만큼 돈을 쓰는가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쓰는가, 그리고 올해 남은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재정 지출을 집행하는가, 속도감 있게 추경을 집행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러한 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 시티의 저 진단은 맞습니까? 이창용 총재가 부족한 완화보다 과한 완화 우려, 뭐 금리 인하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전망 같은데, 분석 같은데, 조 박사님도 어차피 그렇게 보시는 금리 인하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뷰를 주셨으니까. 뭐 크게 제 생각과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제가 뭐 한국은행 자문위원이라서 가서 제가 느끼는 분위기와 크게 다른 멘트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니 예산안 2026년 예산안 8월 말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본 예산 규모가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긴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오늘은 예. 소장님께서 운을 띄워주셔서 GDP 개념에 예. 대해서 전체 성장에 대해서 예. 마치 경제학 수업처럼 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계부채 관련해서 질문 주실 때 그냥 가계부채 총량이 아니라 증가율을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왜냐하면 가계부채는 명목 변수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물가 상승 효과를 감안해서 실질로 변환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은 아니고 물가 상승률이 또 마이너스가 아니면 어쨌든 명목 기준으로 GDP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고 명목 기준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데 명목으로 표시되는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것도 사실은 예외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가계부채가 뭐 전달에 1,000조 원이었는데 지금 얼마다 이러한 숫자가 아니라 어떤 속도로 늘어나는가 증가율이 중요하다. 마치 우리가 경제를 이야기할 때 GDP가 100조 원이다 이런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과 예. 비슷한 거죠. 예. 저는 정부 예산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실질로 발표하지 않으시잖아요. 네네. 명목 기준으로 정부가 어느 만큼 돈을 쓰겠다라고 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가 아니고 물가 상승이 마이너스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만으로도 정부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겁니다. 네. 만약에 정부의 새 예산안이 올해보다 내년에 적다라고 한다면 정부 지출 항목은 GDP 안에서 경제 성장률을 깎아내리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좀 굉장히 생각하기 어렵거나 예외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늘어나는 건 뭐 어떻게 피하기 어려운데 어느 만큼 늘어나지? 네네. 그리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라고 하는 부분이고 동시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느 만큼 늘어나는가와 함께 네. 세금은 얼마만큼 거칠 걸로 아. 예상하고 있지? 예. 올해, 지난해, 지지난해 대규모로 지금 세수 결손 그렇죠. 또는 세수 펑크가 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지? 적자 국채를 많이 발행하려나? 네. 그렇지 않으려면은 사실은 빚을 내지 않으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네. 세금을 걷어야 되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한 달 전 제가 출연 때 네. 제가 보기에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는 세수를 늘리려고 하는 거다. 제 출연 이후에 정부가 법인세율 맞아요. 올리는 예. 발표하셨고 그리고 증권과 관련해서도 대주주 관련해서 좀 뭐 예. 논란이나 그런 뜨거운 화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러한 면에서 보면 지금 상황은 정부가 돈을 쓰고 싶어하고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경기 상황으로 보이는데 막상 돈을 쓰려니 세수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네. 많은 우려를 불구하고 우려를 무릅쓰고 적자 국채를 발행할 것인가, 그래서 빚을 늘릴 것인가, 아니면 세금 수입을 늘릴 것인가. 네. 근데 세수를 늘리려고 하면 당연히 저항이라던가 또는 불안감, 그렇죠. 논란이 많겠죠. 예. 저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네요. 현 상황을 너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서. 우리 지금 네. 채팅창 시청자분들 가운데 우리 조용호 박사님이 왜 다른 김광석 박사님의 그 유튜브에 나갔을 때는 참 온순하시던 분이 오늘 왜 이렇게 화가 나 보이시지 하는데 저는 충분히 조 박사님 그 왜 화난 듯한 그 표정에 그걸 압니다. 답답하면은 저런 표정이 나오게 돼 있죠. 말씀을 또 뭐 다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나저나 지금 또 속보가 뜨네요. 백악관에서 그것까지 공개했습니다. 공식 통보문까지 리사 쿡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을 통보했네요. 진짜 뉴스메이커입니다. 뉴스메이커. 엄청납니다. 와. 예, 그래서 지난번 출연 때도 저는 저분이 어떻게 하실지 예측하는 맞아요. 거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